제3장 인민해방군 군사전략과 초안전.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국군 내전을 거치면서 축적한 전략 전술을 현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춰 집대성한 전략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서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어떠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중국 공산당 전략 전술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사고, 실행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기본으로 한 정상 국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셋째, 초안전이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전략 사고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략적인 전략, 전술, 구사와 행태를 기본으로 변화된 현대 세계화 시대의 조건에 맞춘 전략 사고라는 점이며 다섯째, 중국 공산당이 과거 대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이용한 전략 전술을 현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은 전통적인 공산혁명 전략 전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적극 방어론, 인민전쟁론, 통일전선 공작, 진지전, 유격전, 그리고 초안전 등이다. 이 개념들은 각각 분리된 별도의 개념 같지만 실상은 한 가지 원칙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안전이 인민해방군과 전략과 전략적 사고에서 가지는 계보상 위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1.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전략에서 초안전의 계보와 의의. 본 장에서는 초안전을 중국의 전략 문화와 인민해방군 전략 전술의 특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다시 전쟁론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논의에서부터 군사전략 전술이라는 하위 수준까지 초안전이 갖는 계보상 위치를 추적해 본다. 초안전의 계보상 위치를 식별한 다음에는 전형적인 군사전략론과 인민해방군의 특수성의 맥락에서 초안전이 갖는 의미를 추출해낸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 변화.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몇 차례 수정이 있었다. 초기 전략 수립은 1956년 수입 평더아이가 주도했다. 주 내용은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 진지전 강화였다. 국국내전 시 주된 전략이었던 운동전, 진지전, 유격전 중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진지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대미국 진지전은 1960년대 중소 갈등이 격화되면서 재수정되었다. 미국보다는 소련의 위협에 우선 대응해야 했다.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마오쩌둥의 내선 방어와 유적 침입 전략을 주 전력으로 채택했다. 적을 내선으로 깊숙이 유인하여 유리한 환경에서 전격적으로 섬멸한다는 전략이다. 1960년대 말에 이르면 소련은 중국 공산당 제1의 적이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미중 대탕트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적성국 미국과 안보협력을 통해 소련에 대항하는 흠의 군형이 필요했다. 그 결과 1970년부터 80년대의 대미국 진지전은 소련에 대항하는 대소련 진지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리고 1990년대 탈냉전 국제 환경이 조성되자 류와칭 치아오텐, 장완엔 주도로 전략 목표를 국지전 승리로 수정한다. 2000년도 이후에는 국지전 승리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정보기술 환경을 반영해 현재는 정보와 국지선 승리 전략을 기본 지침으로 한다. 마오쩌둥의 적국 방어론과 인민전쟁론, 인민해방군 군사전력 수정 특징은 국제정세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상황에 맞추어 군사 전력을 탄력적으로 수정하면서도 변화하지 않고 고수하는 기조가 있는데 다름 아닌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과 적극 방어론이다. 적극 방어는 1935년 산시성 와이아오바오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전개하는 것으로서 적의 공격에서 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내선 방어 유적 침입과 더불어 적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상 방어를 위해 지구전과 내선 작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역 적투상, 공격과 속결 등 외선 작전을 통해 적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방어와 공격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상황에 맞추어 방어에서 공격으로, 공격에서 방어로 신속히 전환하고 유리한 상황이 조정될 경우 적 주력을 대상으로 전격전을 벌여 섬멸하는 것이다. 적극 방어를 공세적 방어 혹은 결전 방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6.25 전쟁 파병 시 전략적 공세 단계에서 기동전을 위주로 하면서도 부분적 진지전, 후방 유격전을 결합한 것을 모범 사례로 소개한다. 요약하자면 적극 방어는 세력이 약한 중국 공산당을 방어하면서도 적인 국민당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는 전략이다. 적극 공세에는 외세인, 군국주의 일본을 이용하는 것, 당시 합법 정부였던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국민당군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것, 국민당과 국민당군 정보를 빼내는 것, 군사적으로 적의 약한 부분을 집중하여 공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적극 방어의 핵심 기반은 마오쩌둥이 주장한 인민전쟁론이다. 민간인을 전쟁에 전방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당이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민간인을 장악해 강력한 지원 세력으로 확보한 다음 세력 보존을 위한 근거지로 확보하고 민간인을 전 영역에 걸쳐 전쟁에 동원하면서 인민해방군 인적 자원을 차출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의 3대 보배, 통일 전선 공작. 인민전쟁 전개 시 핵심은 통일 전선 공작이다. 이는 공산당이 적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동조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공산당과 잠정적 동맹을 형성하는 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외국을 무대로 확장 전개하는 것을 해외 통일전선 공작이라 부른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3대 보배군, 군, 당 통일전선을 꼽았을 정도로 통일전선 공작을 중시했다. 통일전선은 레닌의 공산주의 좌익소화병이라는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닌은 다른 세력일지라도 기본 목표 수행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이면 동맹군으로 삼고 주적을 압박하는 우회 공격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레닌의 이런 주장에 부언해서 스탈린은 공산주의가 본질에는 계급주의이며 플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저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산당이 아직 정권을 잡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는 우선 이용 가치가 있는 계층이 싫어할 구호를 미리 성급하게 내걸지 말고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당의 우회 공격 수법을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혁명 전술로서 강조한 것은 1921년의 제3차 코민데른 대회에서 레닌이 제시한 통일전선에 관한 태제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요컨대 통일전선이란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 세력을 확보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공산당이 아무 때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 원칙을 보면 먼저 조직상 원칙으로 계급 노선을 견지하며 군중 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일전선 공작은 공산당이 자체 역량만으로는 현재 정부나 체제를 전복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진보 좌파 세력을 공산당을 중심으로 동원하는 전술이다. 통일전선에 동원되는 사회세력은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지식인, 학생, 전문가, 기업인, 노조원, 언론인, 교육인, 민족주의자 등을 포괄한다. 공산당은 이들을 선전, 선동, 공작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정치적 의제 아래 결집해 타도 대상인 정권, 군대, 기업 등을 고립시키고 반정부 운동을 전개해 정권을 탈취하고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복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제 전복과 권력 장악 목적을 달성하면 이들 사회 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통일전선 공작을 동원한다. 공산당의 주석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주석을 설정한 후 그 다음 타깃인 주적과 여타 다른 사회 세력을 다시 이간해 이들을 고립시킨다. 그리고 2차 타깃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다음 타깃을 설정해 같은 방식으로 차례대로 살라미 전술 등 동원, 기존 사회 세력을 하나씩 둘씩 무력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 사회 세력과 조직이나 단체는 공산당에게 하나씩 접수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직과 단체의 간판만 남은 채 전체주의 공산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껍데기만 남은 통일전선 조직이 다름 아닌 바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다. 공산당 혁명 이론에서는 이를 인민민주주의 또는 신민주주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부른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인민, 민중, 신 등의 수사를 빼고 단순히 민주주의로 포장한다. 이는 한국의 진보 좌파도 같다. 실제로는 민주주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민중을 빼고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인사 등은 실제로는 인민민중의 수식어가 붙어야 정확하다. 통일전선 공작은 공산주의 혁명 과정의 기본적이자 대표 전술로서 선전, 선동, 공작과 맞물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마오쩌둥이 통일전선 공작을 법보 중 법보라고 칭하는 근본 이유이다. 농촌 포위 성시, 이용 지방 포위 중앙, 주변을 장악해 중앙을 포위 공략하라. 농촌을 장악해 도시를 포위하며 도시 내부로 삼투하여 자중질환을 조장하고 종국적으로 적 핵심을 괴멸시킨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국공내전에서 채택한 전략 전술로서 대표적인 마오쩌둥 전술이다. 핵심은 농촌이나 도시가 아니다. 주변을 장악한 후 중앙을 포위해 고립시키고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적의 핵심과 직접 대결은 회피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이 전술을 정리하면 세력이 약한 주변부터 장악해 중심을 고립시키고 분산된 세력을 통일전선 공작으로 결집해 대규모 세력을 형성하며 주변부 세력을 점차 주류 세력으로 만드는 전술이다. 이를 국가 차원에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 진보단체, 일반 대중을 서서히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선전선동과 통일전선 공작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 대립 구조를 만들면서 엘리트 계층을 각종 선전선동으로 고립시켜 무력화하는 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구축 과정에서 다음 전략 전술을 전개했다. 첫째, 자신의 정체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둘째, 배후에서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중을 결집하고 선동하면서 내세우는 의제는 중국 공산당이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은밀하고 고도로 정교한 선동, 선전 공작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다음 정치적 공격 목표를 설정한다. 한 사회 상위 5% 집단을 제거하면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5% 엘리트 계층이 정권과 안보의 핵심이므로 이들을 제거하면서 정부 권력과 무력 정권, 군대, 경찰, 사법, 언론 등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통일 전선에 동원된 다음 5%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류는 주로 고위 공무원, 고급 장교, 경찰 간부,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기업 경영자 등 중간 관리층이다. 중국 공산당이 대륙 정치 권력을 장악한 후 전개한 이른바 3반, 5반 운동이 이 과정에 해당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운동을 통해 각 정부기관과 기업의 관리층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긴 빈 자리를 공산당원으로 대체했다. 그 다음에도 이른바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5%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 5%로 지목되는 대상은 공산주의에 동조한 진보 성향 단체, 노조원, 언론인, 방송인, 민족주의자, 이른바 민족기업가, 진보 지식인, 진보 성향 종교단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지도자, 진보 좌파, 영화예술인 등이다. 이 단계까지 제거하면 일반 대중들은 공산당 체제에 반대할 수단과 기반을 상실한다. 통일 전선에 동조한 제반 시민사회 단체들도 모두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 전략 전술 행태의 특징. 인민해방군 군사 전략인 정보화, 국지전, 승리 전략도 기본 전략은 적극 방어론이다. 세계를 무대로 전개하는 인민해방군의 적극 방어 전략의 기본은 세력을 보위하면서 적의 약점을 집중하여 타격하고 세를 지속해서 약화해 점진적으로 판세를 뒤집는 전략이다. 국共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이 적극 방어를 통해 지킨 기반은 산시성 예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종신 미국을 패배시켜야 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지는 중국이다. 그리고 적의 중심이 바로 미국이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 전술 구사 행태에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면 장기간의 시간대를 설정해 놓은 다음 살라미 전술을 동원해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공격 방식은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이며 은밀하게 기만술과 책략을 동원해 적을 기만한다. 방어와 더불어 공세를 전개하고 치고 빠지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적의 약점을 찾아 집중하여 공략하고 다시 빠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눈앞의 손실이나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형국과 판세 변화에 주목한다. 형세가 불리하거나 공세에 실패하면 정체를 숨기거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후퇴해 잠복기로 들어간다. 일단 적의 예봉을 꺾고 전선에서 빠진다. 후퇴기나 잠복기에 들어가더라도 형세, 적동향 관찰 작업은 지속한다. 중국의 전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만약 우리가 인민해방군과 대치하고 있다면 그들이 상황 유불리를 떠나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역습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과 초안전. 중국 공산당은 과거 중화민국 국민정부를 전복하고 대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이 상황에서 적극 방어, 인민전쟁, 통일전선 공작 등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전개하면서 대륙을 장악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은 전 세계를 중화 질서로 재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적극 방어론, 인민전쟁론, 통일전선 공작, 농촌 포위 성시, 이용 지방 포위 중앙 전략이 이제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안전을 전개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 대국민당 구도였다면 현재는 중국 공산당 대 미국이다. 지난날 중국의 제반 사회 세력이 통일 전선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자유 서방 국가의 시민사회 조직과 사회주의 이념 조직이 공작 대상이다. 지난날 중국의 일반 대중이 인민전쟁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인민전쟁의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인민해방군에게 국공내전 당시 도시와 중심은 이제 미국과 서방국가로 바뀌었다. 농촌과 주변이 저개발국가 미국의 동맹국으로 변화했다. 미국 동맹국 중 주변 지역이면서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한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와 대전략 목적을 더 숨기지도 않는다. 전략적 목적 달성에 결정적이고 최종적 걸림돌은 미국이다.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경제적 대결을 벌여서는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자멸을 초래할 자충수다. 중국 공산당이 전개해온 마오쩌둥의 전략 정수를 응용해 전 세계 차원에서 초안전을 적용해야 한다. 인민해방군 지도부는 초안전을 통해 미국 수준의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사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실질적 영향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전쟁론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개하는 초안전을 적극 방어론을 통해 살펴보자. 전 세계 구도에서 중심은 미국이다. 반주변은 주요 자유민주주의 우방인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국가,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포함된다. 주변은 저개발국가, 이란, 중남, 아메리카의 반미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형세에서 적극 방어론으로 중국 본토를 중국 공산당 체제로 확실하게 방어한다. 이는 본토를 확실히 장악하는 수세적 방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중국 본토 장악력을 더욱 확실히 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전개하는 적극 방어론을 전개한다는 말이다. 최종 목적은 미국 괴멸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괴멸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전술이 인민전쟁론과 통일전선 공작이다. 먼저 미국의 중심, 즉 지배 엘리트 대상으로 삼투 공작을 전개한다. 정계, 재계, 여론 주도층, 언론인, 방송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한다. 돈과 이권이라는 주된 수단을 이용해 그들을 타락시켜 중국 공산당 대리인으로 만든다. 동시에 미국의 지방, 즉 주변부에 대한 공작을 전개한다. 주 정부 관계자, 기업인, 지식인, 포섭 공작이다. 또한 진보 좌파 단체들과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수인종 운동단체, 환경운동 자체, 진보 인권단체, 소수자 인권단체 등의 은밀히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의 정치 형태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사안별로 분열, 대립, 갈등을 조장한다. 다음은 미국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공세이다. 미국에 대한 공작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한다. 이들 국가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유럽, 제 국가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반미 정서가 강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또한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법치주의, 개방성 등이 보장되어 있어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술 전개 패턴은 유사하다. 해당 국가 중심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주변부 공략을 통해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 전략 전술을 구사한다.
주변을 장악하고 사회적 기반을 약화해 나가면서 상황과 조건이 무르익으면 종심에 대한 전략적 총공세를 감행해 무너뜨린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이들 국가에서 전개하는 전략 정술의 핵심적 전술을 제공해준다. 그 한 예로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의 사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주변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호주는 영미권 국가로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약한 고리로 간주하여 전술적 공략이 쉬우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공산당 내부 인사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 주 시드니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 천육린의 고백이다. 천육린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호주를 약한 고리로 파악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정학적 호주는 서구 세력의 약한 고리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파이브 아이스 구성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미국,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둘째, 호주 고유의 자율성이다. 호주 사회에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등의 가치가 뿌리 깊게 내려 있다. 중국 공산당이 삼투에 들어가는데 다문화주의, 자유주의, 개방성만큼은 좋은 조건은 없다. 셋째, 호주에 정착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세뇌 교육과 정치 교육을 깊이 있게 받았다. 이에 더하여 국수주의적인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이들이 대다수다. 중국 공산당이 호주를 약한 고리로서 집중하여 공략해야 할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주된 이유다. 이러한 사정은 호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한국 등 다수 국가가 포함된다. 2. 현대 신전쟁론에서 초안전의 지위. 초안전.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 목적 달성을 위한 신전쟁론. 초안전은 전쟁의 성격을 재규정한 신전쟁론에 기반을 둔다. 즉, 현대전은 정규군의 작전 영역인 육, 해, 공, 우주, 사이버 공간을 넘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심리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전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변화한 현대적 양상에서 중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초안전은 현재 보편적인 전쟁 개념이 아닌 상대 국가를 중국의 의지에 굴복시킨다는 대전략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 수행론이다. 현대전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총력전의 수행 전략이 아니라 대전략 목적 달성 전략이다. 초안전 저자가 밝혔듯이 초안전은 리델 하트의 대전략 개념에 기반을 둔다. 전쟁의 시간과 장소를 광해 개념으로 확장하고 상대 국가를 굴복시켜 지배한다는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전쟁 수행론이다. 초안전은 현대 전쟁론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쟁의 성격을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으로 구분하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바탕으로 초안전이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을 구분하면 전쟁을 실행하는 방식에서는 절대 전쟁의 정신을 계승한다. 초안전은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한 이른바 절대전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이론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치가 절대전쟁에서 의미한 핵심은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본성이 적국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한정 발현되는 전쟁 양성을 설명한다. 하지만 클라우제비치는 절대 전쟁을 현실 전쟁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합리적 통제와 효과적 전쟁 목표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략적 목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전개해야
하지 제한 없는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점에서 현실 전쟁의 성격을 지향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략적 계산으로 전개한다는 점 외에 그 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철저히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양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증오와 앙심, 악질적이고 비열한 측면을 강력한 동력으로 삼는 면에서 절대 전쟁 수행론에 가깝다. 절대 전쟁론의 속성을 최대한 계승한 현실 전쟁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안전은 전쟁의 성격을 재정립한 새로운 전쟁론이다. 현대전은 전규군, 작전 영역인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을 넘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심리 분야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으로 진화했다. 현대전의 신앙상과 초안전, 공통점과 차이점. 초안전은 현대전의 신양상에 포함된다. 현대전의 신양상으로 논의되는 개념은 대표적인 개념만 살펴보더라도 비대칭전, 하이브리드전, 복합전, 4세대전, 5세대전, 혼복합전, 비동전, 회색지대 전략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전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새로운 전쟁과 전쟁 수행 양상을 관통하면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전통적 전쟁 방식에 추가로 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국가와 군대 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와 가치 등 전 사회적 영역을 전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념상 가장 상위 수준에서 새로운 전쟁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비대칭 전략이다. 적국의 강점에 직접 대적을 회피하면서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적국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강점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여 적국을 굴복시키는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비대칭 전략 전개 방식은 다양하다. 대표로 하이브리드전이 있다. 전통적 재래식 전쟁, 비정규군, 민병, 민간인, 사이버전, 심리전 등이 혼재된 전쟁 양상이다. 다른 개념으로 정리하면 물리적인 재래식, 무력을 동원하는 동전과 심리전, 미디어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비물리적 요인을 이용하는 비동전을 조합해 전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비대칭 전략이 하나로 동원되는 하이브리드전이 실행되는 양상으로 복합전과 4세대전, 5세대전의 개념을 든다. 복합전은 전장에서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전개하여 적국의 정규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비군사적 취약성을 집중하여 공략함으로써 총체적 효과를 거둔다. 복합적인 대표적인 예는 국공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의 인민전쟁, 6.25 전쟁 시기, 북한의 빨치산 전법, 베트남전에서 월맹군이 베트콩과 통일정선을 통해 전개한 게릴라전, 민간인 동원 등이다. 이처럼 논의되는 전쟁의 신앙상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전쟁 수행의 중심 단위가 종교적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테러리즘 단체,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혁명 조직 등 비국가 정치 집단이나 단체라는 것이다. 반면 초안전은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전 국가 차원의 동원 체제를 갖추고 패권 정쟁 승리를 위한 대전략의 하나로 수행하는 신전쟁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전쟁 수행 주체의 성격 문제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전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개한다는 특성과 함께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 개념을 동원한 대전략 수행 전쟁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인민해방군이 동원하는 비전쟁 수단의 대표적인 예는 삼전,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이다. 이는 비동적 전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삼전은 인민해방군과 산하인민무장경찰 부대가 수행하는 전술로만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비전통전을 이 3전으로만 한정해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3전은 초안전 전법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전쟁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고 인민해방군도
그 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초안전 군사전법의 예, 회색지대전과 생물학전. 본 장에서는 초안전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대칭 전략으로서 초안전이 현대 새로운 전쟁 양상들과 공유하는 점과 차별적인 성격을 정리해보았다. 초안전 군사전법은 말 그대로 무한하다. 이 중 전통적 군사전과 현대 신전쟁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초안전 전법 사례 중 회색지대전과 생물학전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는 초안전이 전통 군사 전법과 현대전의 신양상과 달리 인민해방군 특색의 전법으로 전개됨을 설명하려 함이다. 회색지대전. 인민해방군이 회색지대전을 전개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행태다. 특히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그 특유의 전략 전술 행태를 보여준다. 그 행태가 투사되는 회색지대전을 살펴보자. 먼저 중국이 전개하는 해양 팽창 전략과 회색지대 전략 전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전통적 군사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사고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초안전 개념의 틀에서 전통과 비전통 그리고 그 한 부분으로서 회색지대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전략 전술은 전통과 비전통으로서 회색지대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회색지대전은 군사와 비군사의 중간에 있는 모호한 회색 영역을 이용해 상대국과 군대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회피하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법을 의미한다. 차오령의 주장을 빌리면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쟁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전개하는 해양 팽창 전략도 대전략의 한 부분에 놓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대전략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해양 전략을 놓고 그 전개 방식을 초안전의 전법 중 하나인 회색지대전으로 분석해야 한다. 초안전 전쟁 개념상 전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평시이자 평시와 같은 전시로 전개된다. 따라서 평시의 비군사적 작전 영역인 장소와 대상을 놓고 전쟁하듯이 상대국에 대한 평시 포석을 깔아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과 남동 중국해 인공섬 국가 기지화, 전략 거점 항구 확보, 이 권역에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 전개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군사적 영역, 정규군, 전통적 무기체제의 민간 영역을 혼용하는 군민융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회색지대전은 중국의 명백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공식적 대응을 못하도록 군사와 민간, 전시와 평시 등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교묘히 자국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 대표적인 회색지대전의 예를 들면 바로 해상민병이다. 이들은 중국의 어민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의 어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순수한 민간 어민이 아니다. 즉, 준군사 조직화로 실제 군인의 기능을 한다. 중국은 이들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우리 서해, 남해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한 실현한다. 중국의 어민인 해상민병은 인민해방군의 계획과 지시를 실행하는 준군사조직위원이지만 어민이므로 외국의 해군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중국은 이를 악용한다. 만약 외국 해군이 이들의 도발에 대응하면 중국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게 된다. 바로 대대적인 선전전과 여론전을 전개해 기세 장악에 돌입한다. 먼저 중국 국내 매체를 통해 외국의 해군이나 해경이 중국의 어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식의 선동에 나선다. 그 다음에는 관제데모와 규탄 대회다. 중국의 모든 국가 사회 조직은 공산당 중심으로 철저히 조직화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명령하면 조직적으로 관제, 데모와 규탄 대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들은 해당 국가 제품 불매운동 등에 또 다시 동원된다. 사실은 모든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부를 내세워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거칠게 항의한다. 그리고 상대 국가에 있는 중국인과 친중 조직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통일전선 공작을 통해 상대 국가에서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호소한다. 물론 자국에 유리한 조항만을 속여 빼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전법이 있다. 바로 대중적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전이다. 뉴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해당 어민의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사정을 담은 내용을 방영한다. 중국 국내 여론만이 아니고 상대국 국민 여론도 감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는 상대국의 사과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유도한다. 도발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제는 상대방의 추가 대응도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해당 해안과 수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전이 노리는 전쟁 목적 달성과 전투 승리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인민해방군 해군에는 정규 해군, 해경, 그리고 해상민병 조직이 포함된다. 중국 어민들은 대부분 해상민병으로 조직화했지만 설령 이 해상민병에 소속되지 않는 일반 어부들도 중국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초안전, 군사작전 또는 회색지대전에 언제든지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 개념 외에 전쟁 무기 또한 초안전 회색지대전 무기이다. 인민해방군이 동원하는 무기에는 물론 전통적인 군사무기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무기의 범주에 민간 어선, 일반 상선, 상업용 컨테이너선, 순수 과학 탐사선까지 포함된다. 즉,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기화한다. 일반 상선도 군사적 용도로 이용하며 유사시 전함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상업용 컨테이너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체계를 탑재하는 것도 포함된다. 민간 상업용 컨테이너 선박에 적재된 무수히 많은 컨테이너 가운데 위장된 컨테이너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고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는 전술이다. 또한 해외 전략 거점 항구를 민간용으로 위장해 확보하고 항구 내 민간 상업용 컨테이너에 클럽 K와 같은 미사일을 몰래 배치한다. 여기에는 중국이 해외에 공식적으로 군사용으로 확보한 아프리카 지부티항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확보한 호주 다윈항, 스리랑카 한반토항, 파키스탄 과다르항, 미얀마 차오쿠표항 등이 포함된다. 즉, 민간 상업, 군사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의 약점인 전통적 전쟁, 군사작전, 군대, 전투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도, 규범적이고 윤리적 제약을 역이용하는 전술이다. 전통적 군사 영역을 벗어나면 중국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 개발 사업도 초안전 중 무제한 전쟁에 동원된다. 예를 들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략 거점 항구를 개발 확보하고 군사 민간 항구 구분을 없앤다. 전쟁 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여기서 대상은 전략 거점 지역 또는 국가의 정, 관, 학, 언론 등 엘리트 집단이다. 이들을 매수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원조와 차관 등을 미끼로 진중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경제의 무기화가 초안전에서는 필수적으로 전개해야 할 수단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 교류도 포함된다. 상대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교포, 유학생, 중국인 취업자 등도 총동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상대국의 진보 좌파 시민단체나 진보적 정당은 주요 통일전선 공작 대상이다. 초안전에서는 이들 또한 전쟁에 동원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들을 통해 중국이 장악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미국 해군의 진입을 협력하게 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다양한 수단으로 실현한다. 중국이 해양 거점 항구를 확보하는 데 해당 국가 엘리트 이해 집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미군을 저지하는 데 해당 국가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제주도 해군기지, 사드기지 등의 반미로 무장한 한국의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물론 이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과 통일전선을 구축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 특히 강조되는 분야는 ICT 기술과 사이버 공간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통일전선 공작부, 중앙선전부,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 외교부와 인민해방군을 망라하는 통일적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IT와 사이버 공간 이용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대국 기술 탈취, 해킹, 사이버 공격에 더 나아가서 상대국의 국가정보 신경망을 장악하는 전력을 추진해왔다. 최근 문제가 된 하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기업 형식은 민간이지만 실제 중국 공산당 기업인 하웨이가 스파이칩 생산 판매, 더 나아가 4G와 5G 기술을 이용해 타국의 국가정보 신경망을 장악하는 전략을 전개해온 무제한 전쟁의 수단이었다. 해양 팽창 전략에 동원되는 회색 지대전을 여기에 접목한 예를 들면 하웨이 칩과 악성 코드가 장착된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전에 은밀하게 깔아놓고 항만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해군과 해경 작전 시스템을 필요할 때 교란할 수 있다. 평소에 정보 탈취에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인민해방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원하는 전법이 회색지대전이다. 회색지대전의 전법은 초안전의 부분으로 여타 초안전 전법과 조합하여 전개된다. 생물학전, 비대칭 전략이자 초안전 전법 중에는 생물학전도 있다. 그중 유전자 무기가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전자 무기는 2003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츠하오텐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내부 강화 내용에도 있다. 내부 강화에서 츠하오텐은 미국을 정복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을 중화민족이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인만 선별해 말살하는 생물학 무기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이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이미 마친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 생물학전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생명공학을 유전자 무기 개발에 악용하면 화학전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학무기나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위력을 지닌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유전자 무기는 적국 후방과 전략적 목표를 타격하고 적군을 무력화하는 반면 저비용과 강력한 치사율, 장기간의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없이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미사일, 고도도 풍선, 수상 선박, 위장 어선, 수중 잠수함 등으로 수동으로 운반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적에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고 예방과 치료도 어렵다.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 서열은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해독과 백신 개발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유전자 무기를 사용하면 비밀 유지와 사용자를 알 수 없다는 무기의 특성상 그 공격 원점과 생산시설, 공격 부대와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반격과 타격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생물 유전자 조작 무기는 적국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억지력을 만들고 재래식 전투 없이도 적국의 일대 혼란과 혼돈을 불러오면서 무력화할 수 있다. 초안전 24기 전법에서 군사전에 예시된 생물학전 내용이다. 또한 생태환경전도 있는데 여기에는 상대국 자연환경, 농작물을 유전자 변형으로 교란하거나 황폐화하는 전법도 있다. 유전자 변형으로 주변 식물과 토양을 황폐화하는 식물 변종을 만들어 은밀하게 상대 국가에 살포한다. 그런데 이는 생태환경전에서 상상할 수 있는 파괴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초안전은 상상력을 초월해
국대화하라고 주문한다. 다음은 제4장 정치 공작전.